이번 중거 재무회계 9주차 원격 강의는 제5장 유형자산 파트 1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4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3강에서 칼로 7번 160페이지 자체 제작 또는 건설을 얘기할 때 유형자산을 자체 제작하거나 건설한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모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갖다가 제가 제조 경비의 3요소라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아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원격 강의를 열심히 공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실수라고 알아차리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제가 원격 강의 중에 몇 군데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리라 믿고 그냥 아까 하던 거 갈로 10번 부분 다음에 교재 168페이지 외화로 지급한 외화로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의 최저 원가 부분입니다. 기업이 기계장치나 설비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계약과 동시에 대금 중의 일부를 미국 달러입니다. 그죠?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외화는 거의 다 미국 US 달러 기준으로 합니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외화로 지급할 때 외화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기계장치나 설비 등을 인도받는 시점에 이르러서 잔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원화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내야 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 상당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 시점인 3월 1일 날 선급금조로 4,000불, 그 당시의 환율은 달러당 1,000원입니다. 를 지급했을 때, 또 그리고 인도 시점, 우리가 기계장치나 설비를 인도받는 시점 10월 30일에 잔금 나머지 6,000불을 지급했을 경우, 이때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입니다. 했을 경우에 취득원가는 얼마일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취득일의 환율을 적용하거나 매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선급금 4,000불을 지급한 날의 원화 환상액은, 그때는 원화가 레이트가 달러당 1,000원이었기 때문에 4,000불 곱하기 1,000원 하게 되면 400만원이 되고, 또 잔금 6,000불을 지급할 적에 그 당시의 US 달러의 레이트는 달러당 1,200원이었기 때문에 6,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7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화로 우리가 장부에 표시를 할 적에는 그때마다의 원화 환율 레이트를 갖다가 적용한 원화 금액을 합쳐서 400만원 플러스 720만원 해서 총 합계금액 1,120만원을 기계장치나 설비 등의 유형 고정자산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교재 170페이지. 우리는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중에서 원가 모형 하에 손상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재평가 모형은 제6장에서 하기로 했다. 그죠? 그래. 교재 170페이지 보면 원가 모형 하에서 손상 부분입니다. 우리 K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장부 금액의 검토 방법, 또 자산의 회수 가능액의 결정 방법 및 손상 차손과 손상 차손 환입의 인식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는 유형자산이 원래의 의대대로 최소한 장부금액 이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회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급변하는 그런 경제 환경 하에서는 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물류 창고를 정설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 인근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땅값이,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또 때로는 스크린 골프장 많이 유행하고 있다. 그죠? 스크린 골프장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첨단 장비가 보급되면서 기존의 구형 설비로는 고객 확보가 어렵게 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보화됐다는 얘기죠. 즉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급락해가지고 장부 금액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날 경우에는 원가 모형에서도 손실을 인식하기 위한 손상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원가 모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장부 금액이 상승하는 경우라면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급락해서 손실을 보게 된 경우에는 이를 손상차손이라는 비용 항목으로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도록 처리하고 장부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의 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 손상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식별하고, 다음 회수 가능액을 기초로 해서 손상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손상 차손의 인식과 환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참고로 이 페이지는 제가 참고로 넣은 겁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및 손상 차손의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한 건데요. 유형자산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도 필요에 의해서 사용연수, 다시 말하면 기계의 내용연수, 다시 말하면 기계장치의 수명을 다 채우지 않고서도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년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 배분을 위해서 감가상각을 해 나가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그런 천재지변이나 혹은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시장가격, 공정가치의 급락 등으로 인해서 가치가 급격히 변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가치 변화로 인한 손상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재무회계의 아주 근본적 질적 특성인 회계정보 유형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고, 특히 기업의 재무상태표상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상무상 가치와 실제 가치, 다시 말하면 공정가치나 시장가치, 에 대한 그런 오차를 보다 줄이기 위해서, 손상차손 회계 처리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적에 꼭 외워둬야 될 공식,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죠? 순처분금액, 순매각금액입니다. 그때는 처분 가격에서 처분하는 데 따르는 모든 부대 비용, 운반비 등 이런 걸 갖다가 차감한 것을 순처분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부금액은 시덕원가, 장부상의 시덕원가에서 그동안 쌓여있는 감가상각 누계, 손상차손 누계, 그리고 정부의 보조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 등을 다 차감해서 장부금액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손상차손은 이 장부금액에서 회수 가능 금액을 차감한 것이 손상차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간략히 설명을 해보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가치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순공정가치, 즉 현재 시장가치, 가격으로 처분했을 때의 가치와 직접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사용가치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용하는 구형 냉장고 같은 예를 들어보자면, 내다 팔면은 고철값 또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들여서 처분해야 됩니다. 그죠? 고철값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을 차라리 이렇게 고철값 받고 팔 바에는 우리가 좀 더 쓰자라고 해서 그대로 집에 두고 사용할 경우 사용가치가 더 높다고 하면 그 사용가치가 회수 가능액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71페이지를 보면 손상 징후와 손상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식별하는 거, 그죠? 매 회계 기간, 보고기간의 말마다 자산 손상 징후가 나타난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KIFRS에서 예시한 손상의 징후는 자산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 또 기업의 환경이나 시장에서 기업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또 순자산의 장부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죠? 장부금액이 이럴 경우, 또 자산의 유효화, 우리가 안 쓰고 남아있는 거, 또 영업부분 중단, 우리가 생산 라인 A라는 제품을 생산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산 세부가 필요 없다. 그럴 경우, 또 구조조정하는 계획, 또 자산을 조기 처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또 자산이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진부화가 심화되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 또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손상이 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기타 다른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손상 징후를 검토해서 회계 처리 직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3 손상 검사와 회수 간액을 보면요, 회수 간액을 추정해서 장부 금액과 비교를 하는데, 회수 간액은 순공정가치, 다시 말하면 순시장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큰 금액을 회수 간액으로 한다. 즉 회수 간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것을 회수 간액으로 한다 하는 거.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 마이너스 처분 부대비용, 처분에 따르는 비용을 차감한 것을 순공정가치라 하고,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사용가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4-4 하기 전에 우리 교재 171페이지를 보면요, 그 개념 플러스에 보면 저자 팁이 있습니다. 저자 팁을 보면요, 이렇게 위와 같이 우리가 예시는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들을 모두 다 여과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따라서 손상 징후에 대한 판단 역시 1차적으로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정성 여부는 결국 회계 감사 과정에 통해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사인 공인회의사의 판단과 정부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의 판단이 다를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결국 원칙 중심의 KIFRS 환경 하에서는 이러한 손상 징후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손상 징후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손상 징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리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재무 회계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낙 다양한 변수들 또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손상이 예상이 된다, 또 손상을 입었다 라고 하면 이런 손상에 대한 그런 식별을 해서 회계처리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교재 4-4 손상 차손의 인식과 환입의 회계처리, 교재 172페이지입니다. 손상 검사를 통해 가지고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이 미달하면 손상 차손이라는 비용 항목으로 인식하고 포괄 손익계산서의 당기 손익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에 손상 처리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회복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상 차손 환입이라고 해서 당기 손익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상 차손으로 인식했을 경우에 회계처리 분기에는요, 차변의 손상 차손 비용의 발생이니까 손상 차손, 여기는 대변에는 손상 차손 누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음 손상 차손이 환입됐을 경우에는, 자, 여기 대변에 있던 손상 차손 누계액은 차변으로 대체 분기가 되고, 이것은 손상 차손 환입으로서 대변에 이렇게 분계 회계 처리됩니다. 그리고 요 손상 차손 환입 부분은요,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계상되었을 감가상각 후의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요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 감가상각 한도를 초과해서는 환입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남아 우리가 제9주차 상황을 마치고 제5장 유형자산 파트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